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5년 만에 불임 때문에 소박을 맞아 쫓겨났지만 3년 후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쌍둥이를 데리고 간 저희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제게 감옥이었습니다. 사방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세상이 다 내려다 보였지만 정작 저는 이 화려한 세상 안에 갇힌 카나리아 같았어요. 서른을 바라보던 제 나이 26살. 평범한 백화점 판매 직원이던 저는 그날의 착각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윤 씨를 처음 만난 순간은 마치 클리셰 가득한 로맨틱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매너가 넘쳤으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사업가라는 명함은 제게 성공이라는 빛나는 배경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좁은 반지하에서 벗어나 이 화려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는 제게 구원이었지요. 서연아, 넌 내 인생의 행운이야. 결혼 초기 석 달 동안 도윤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사랑스런 눈빛으로 매일 제게 사랑을 속삭였죠. 모든 것이 영화 같았습니다. 최고급 명품 옷이 제 옷장에 걸렸고 운전기사가 딸린 세단을 탔습니다. 저는 제가 신데렐라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 착각은 달콤했고 저는 그 덫에 기꺼이 걸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달콤한 말은 차가운 칼날로 변했습니다. 행운이라던 저는 어느새 부족한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점차 저를 투명인간처럼 무심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임신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의 냉소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매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피를 뽑고 약을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사받았습니다. 강남 일대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아내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 하지만 그는 그 진단서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스스로 질책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에게 아이를 안겨줄 능력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음 달 예약한 난임 클리닉 스케줄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그는 서재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시가를 손에 든 채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이미 검증이 끝났어. 내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사귀던 여자, 걔가 내 아들을 낳았어. 그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며 뻔뻔한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저를 능멸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배신감과 모욕감에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나의 시간은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제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내뱉곤 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비참함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아침 제 뺨을 때리는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다 보니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하지만 텅 빈 드레스룸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야. 믿었던 사랑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 깨달음을 얻은 순간 남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라는 대로 조용히 무너져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보며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그의 거짓 왕국은 이제 곧 무너질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사업 하나 해보려고. 나를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남편이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드라이클리닝 프랜차이즈. 요즘 잘 된다더라. 그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저에게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 자금이 조금 필요해. 내가 지금 여윳돈이 없거든. 그가 요구한 것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알바부터 백화점 판매 직원까지 10년 동안 숨만 쉬고 물만 마시고 모았던 적금 1,500만 원. 그에게는 명품 시계 한두 개의 값에 불과하겠지만 제게는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던 정말이지 피와 땀과 눈물로 모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위선과 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이룬다면
그가 예전에 다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공동 창업으로 같이 벌어서 같이 행복하자. 남편의 달콤한 꾀임에 저는 또 헛된 희망을 품고 결국 도장과 비밀번호를 내어주었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첫 달부터 손님이 많았고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저도 가게 앞을 청소하고 도시락을 싸다 날랐습니다. 함께 고생하면 행복도 커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얼마 후 새 차를 사고 명품 옷을 사입고 고급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사업상의 핑계로 집에 안 들어 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오는 날이면 항상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와 여자의 화장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결과를 혼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뿌리가 제 피 같은 돈이었다는 사실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헌신적인 사랑과 돈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그 날개는 저를 짓밟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법인 서류들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분, 투자금 반환 약정, 심지어 동업관계를 증명할 최소한의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서류들을 끌어안고 묵묵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으로 인한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식탁에 앉아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집안일만 하고 살면 돼. 네가 준 돈? 그건 푼돈이고 내가 다 사업을 잘 굴려서 이렇게 성공했잖아. 내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 사업은 신경 꺼.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은 푼돈으로 전락하고 나를 그저 남편의 기대어 밥이나 구걸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남편이 너무 저주스러웠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어느 날 식탁 위에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접힌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흰 종이는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능글맞은 웃음을 머금고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서류 받지? 그냥 도장 찍어. 이건 서로를 위한 일이야. 미안함이나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에게 쓸모가 없어지자 미련 없이 저를 버리는 중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제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얇은 결혼 반지 하나. 5년 전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이제는 제 목을 옥죄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침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첫 페이지라고. 저는 서울을 떠나 고향인 부산 남포동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 폐업했던 낡은 분식집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누리 분식, 세상을 이롭게 채운다는 뜻의 간판은 이미 색이 바래고 글자 사이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은 먼지가 저를 맞았습니다. 낡은 주방 기구들과 기름때 낀 벽은 제가 겪은 배신만큼이나 끈적하고 더러웠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곰팡이를 긁어내면서 저는 제 몸과 마음에 쌓였던 지난 5년의 굴욕을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무기는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사업 자금을 줄 때 나눴던 전 남편의 비열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처럼 남아있는 이 낡은 가게. 처음에는 다시 취직을 시도했지만 5년간의 경력 단절 이혼녀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력한 스스로에게 좌절하며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낡은 창고 구석에서 어머니의 빛바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수많은 반찬 레시피와 함께 휘갈겨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배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거야. 어머니의 글귀는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무너져 버렸지만 아직 남아있는 나의 손맛과 어머니의 레시피를 가지고 남이 아닌 제 자신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눈 세상을 채우는 밥상이라고 간판을 새로 걸고 가게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반찬을 만들고 건강식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하며 잠은 낡은 가게 뒷방에서 해결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섰고 손이 갈라져도 아픈 줄 모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통해 저희 존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시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 차림으로 반찬을 포장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강민재라고 합니다. 이 근처 재래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가게에 계속 눈이 가더군요.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에 따뜻해 보이는 눈을 가진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친절은 제게 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사장님 가게 새 간판 달던데 스토리 있으신가요? 스토리는 아직 없고 일만 좀 많아요. 제가 웃자 그는 어깨를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럼 일하는 손부터 찍겠습니다. 허락은 제가 합니다. 그럼 허락해 주세요. 말이 짧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시려는 건가요? 강민재 씨는 제 가게의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이 누리식품이라는 이름이요. 세상을 채우는 밥상이란 뜻이죠. 그 뜻에서 좋은 에너지가 느껴져서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 힘겹게 새로 쌓아 올리는 벽돌을 알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 씨는 그 후 매일 가게를 찾아왔고 멀찍이서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저의 고독한 투쟁을 존중하며 천천히 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건강식 도시락과 반찬은 SNS를 통해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가 늘고 주문 문의가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정갈하고 정직해 보인다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해가 지는 남포동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도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리식품이라는 오래된 간판 밑에서 나는 천천히 다시 태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간판을 건 지 3년. 저는 매일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낡은 분식집은 이제 전국 물류망을 갖춘 어엿한 식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전 남편 최도윤의 몰락이 아닌 제 자신의 완전한 존엄 회복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감독은 묵묵히 저희 옆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희 과거를 알았고 저희 상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희 투지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저는 온전히 한서연 그 이름 세 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미 복수를 끝냈습니다. 저는 반찬을 포장하다 말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절망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진짜 복수죠. 저는 그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를 잊고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제 삶의 목록에서 그를 삭제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 속에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은 또 다른 위험이었지만 민재 씨는 저희 방어막을 조용히 허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삶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얻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저희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아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모든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 잔인한 5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았던 모든 치욕적인 모욕에 대한 반증이었습니다. 9개월의 임신 그리고 3년의 육아는 저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쌍둥이의 엄마이자 누리식품의 대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방받은 이혼녀가 아닌 진정 나를 사랑해주는 강민재의 아내였고 저를 꼭 빼닮은 두 딸들의 엄마였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도윤이 그 사람이 결혼한단다. 너한테 청첩장을 보냈더라. 3년 넘게 잊고 살던 이름이었습니다. 최도윤. 저의 피와 땀을 훔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서 승리의 전리품처럼 저를 자신의 승리 무대라고 생각하는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능욕하면서 희열을 느끼려는 끝을 모를 정복욕. 초대?
나의 복수쇼의 최적의 장소겠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초대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불임으로 소박맞은 전처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자신의 화려한 결혼식을 보며 다시 한번 좌절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3년 전 이혼할 때도 버리지 못했던 전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진 결과에는 더 치명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그 무대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그 순간에 결혼식 당일 11월의 서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최도윤의 결혼식은 그가 가진 허영심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오늘 저는 나락으로 떨어진 이혼녀 한서연이 아닌 중견기업의 대표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 그 무대에 서 것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한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저와 그 옆에 쌍둥이의 손을 잡은 남편 민재 씨, 저희 가족의 모습에 모든 하객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은 저를 발견하곤 낯빛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이, 너, 이게 무슨...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그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수치심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윤 사장님. 식은 최도윤의 완벽한 승리극처럼 흘러갔습니다. 신부의 감동적인 연설이 끝났을 때 저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연회장은 술렁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방금 도윤 씨의 과거라고 불린 그 전처입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도윤은 당황하여 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확성기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이루려 했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민재 씨에게 신호를 보냈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아, 너의 전 재산으로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공동 창업으로 같이 벌어서 같이 행복하자. 그의 달콤했던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제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불임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서류를 펼쳐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그리고 최도윤 씨의 변호인에게도 제출했던 새로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최도윤 씨, 당신이 불임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부족하다고 능멸했던 불임. 이어서 더 잔인한 사실이 담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며 저를 무시했던 전 여자친구의 아이에 대한 친자 확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증거라며 자랑했던 그 아이 친자 아닙니다. 연회장은 폭풍이 몰아친 듯 다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신부는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은 굳은 얼굴로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끝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이름으로 살게 됐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민재 씨와 딸들의 손을 잡고 당당히 그 홀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뒤에서는 최도윤 씨의 절규와 하객들의 웅성거림만이 남았습니다. 다음날 기사 제목은 최도윤의 몰락 그 자체였습니다. 전처의 폭로, 최도윤 불임 및 친자 사기 의혹으로 결혼식 아수라장, 윤클리닝 사업 전면 위기. 결국 그는 모든 계약을 잃었고 신뢰를 잃은 사업은 급속도로 몰락했습니다. 법원은 제게 투자금 및 정신적 손해, 배상금 4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 돈은 민재 씨와 상의 끝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누리재단 이혼 여성 자립 지원 프로젝트. 저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이 돈이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좌절하는 다음 서연을 위한 안전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선택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고, 저는 정의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사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해운대 백사장에 섰습니다. 달이 바다 위를 반으로 갈랐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는 삼각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복수는 끝났죠? 내 복수는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나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멋지네요. 저는 아이들 옆으로 서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셔터음이 바다에 울렸습니다. 파도 소리, 셔터 소리, 그리고 평화 그날. 사진 속에 저는 세상 어디에도 초대받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초대해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